되도록이면 쉽게 전달을 드리고자 준비를 한 내용들이 많고요. 이번 세션 들으시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든가 운영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 빅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큰 모델들을 어떻게 학습이 되고 있고 텐에서는 이런 점들을 도와주는구나라는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이번 세션에서 드릴 가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 써드린 것처럼 예산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전체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인공지능 서버를 사는 사람들의 많이 사는 이제 어떤 행태랄까요? 하실 때 뭐부터 하죠? 오케이, 우린 A100을 사자. 좋아, A100을 사겠어. 그리고 이제 서버 쪽 가셔가지고 이제 A100을 이제 저 A100 주세요, 견적 주세요 해서 A100을 당당하게 사셔서 좋아, 우리도 해보는 거야라고 샀죠. 그럼 이제 어디서 막히죠? 스토리지에서 막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비싼 A100 서버를 비싼 돈을 주고 사시고서는 저희한테 찾아오시죠. 왜 이렇게 느리죠? 학습이? 그러고 보면 다 데이터 병목입니다. 데이터를 구매할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거 데이터 따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억소리 나는 거죠. 스위치 장비도 억소리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 죄송한데 저희가 예산을 다 써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프라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 전달드리고 싶은 가치는 뭐냐면, 인프라 각각의 가치를 고객에게,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실제로 파시는 딜러분들에게 서로 그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GPU뿐만이 아니라요, 그 GPU에 달라붙어 있는 정말 많은 기술들과 많은 소프트웨어와 많은 하드웨어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그거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샀다고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두 번째 가치는 이것들을 전부 난 그냥 케어 안 하고 쓰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가 오늘 이번 세션에서 드리는 두 번째 가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이게 구로에 있고요, IDC에 있는 센터에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스펙의 GPU를 저희가 구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양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토리지 패브릭이라든가 컴퓨터 패브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지 패브릭이라든가 컴퓨터 패브릭 모두를 다 구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저희 인사이트들을 오늘 이제 공유를 드리는 자리예요. 자,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RA에서 보유하고 있는 GPU의 리스트예요. 엄청납니다. 보시기만 해도 압도적이죠? 이 값들이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나요?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고객들한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일례로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아까 이제 H100이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H100의 쿠다 코어를 한번 볼까요? 개수를. 여기 14,592개죠. 근데 인퍼런스용 서버를 봤더니 18,176개인데? 이 코어도 많은데? 텐서 코어도 볼까요? 텐서 코어도 H100이 L40이 더 많은데? L40이 더 좋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우리가 막 플립플롭스가 막 뭐가 있고 막 하는 것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거는 와닿지 않는 숫자일 뿐이죠. 이걸 좀 와닿게 해보자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저희가 테스트한 모델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나름 그래도 가장 핫한 라마 2를 기준으로 저희가 7빌리언, 13빌리언, 70빌리언 3종 모델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예전에 이제 트렌드였던 레즈넷에 대한 결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프닝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의 인프라와 운영의 인프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요. 구성하는 것부터 준비를 다 다르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한다 그랬죠? 다들 GPU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GPU A100, 우리 GPU H100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듣고 가시면 그거가 아니라 정말 다른 요소들도 같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얻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운영단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도 앞에서 다 잘 해주셨죠. 실제로 이 운영 인프라가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트예요. 내 원가예요. 서비스 원가. 이 원가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서비스 응답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자원 사용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제 집중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결과들은 고객들에게 라마가 더 좋아요, 메가트론이 더 좋아요,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공지능 모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인공지능 모델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구성하면 좋을까에 대한 넥스트 스텝에 대한 얘기고요. 그 전에 얘기가 아니라는 거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모든 테스트 결과는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다 튜닝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튜닝 과정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물론 소프트웨어도 튜닝에 따라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결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거를 다 그냥 풀링 해와서 디폴트 세팅으로 돌린 결과들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값이 저게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로 보시지 마시고 경향성에 집중을 해서 결과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릴게요. 오늘 지금 계신 분들이 다 레벨들이 너무 다양하세요. 인공지능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인프라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눈높이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래도 조금 아래서부터 천천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지루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레벨을 맞춰서 제가 설명드릴 거라는 거, 그거를 가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학습에서의 인프라 구성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멀티 노드, 여기서 노드는 서버입니다. 멀티 노드 학습을 할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은 요게 서버예요. 여기 노드라고 써 있죠. 이 서버 안에는 GPU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내장이 들어 있네요. 이 GPU에는 GPU가 붙어 있는 연결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더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폼팩터로 PCI를 통해서 마더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연결되겠죠. 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게 저기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나가는 거고요. 이 GPU는 또 하나의 다른 길이 있어요.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게 이제 NV 링크라는 길이 있는데 요거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의 서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많은 서버들이 이제 붙을 거예요. 많은 서버들이 어떻게 붙냐? 이렇게 강강술래 하듯이 다 손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왜 잡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강강술래처럼 손을 잡고 모든 서버들이 원을 동그랗게 할 겁니다. 이걸 올 리듀스 방식이라고 해요. 이거 언어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 멀티 GPU 학습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내려가면은 점점 더 모델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하나의 GPU의 모델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 자, 이제부터 제가 예를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머리를 다 GPU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린 다 GPU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멀티노드, 멀티 GPU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다 GPU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내 머릿속에 하나의 모델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예요. 하나의 모델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일단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손을 다 잡아요. 왼쪽, 오른쪽 해서 모든 사람이 손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저기 한 곳에 있어요. 아까 스토리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코끼리를 처음 봤어요. 코끼리 사진이 잔뜩 있고 그 코끼리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학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일단 손을 다 잡고요. 데이터를 한 장씩 보여줘요. 저 코끼리 사진 보여주고 한 장씩 다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손을 잡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를 옆 사람한테만, 오른쪽 옆 사람한테만 계속 얘기해요. 야, 나 사진을 봤는데 코끼리 앞에 있는 사진을 봤는데 눈이 2개고 상아 같은 게 있고 다리가 2개인 것 같아.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옆 사람 얘기했죠. 그럼 이쪽 사람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또 있어요. 뭐죠? 난 옆에 사진을 봤는데 다리가 2개가 아니고 4개던데? 그리고 꼬리도 있는 것 같았어. 라고 옆 사람이 얘기해줘요. 그럼 이제 하나 이렇게 옮겨갔죠? 그럼 또 이제 또 옆에 사람이 또 이제 들은 걸 또 전달해줘요. 야, 나는 위에서 봤는데 그냥 찰흙 덩어리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99번을 갑니다. 쭉쭉쭉쭉 돌리는 거죠. 옆으로. 무조건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99명, 100명에 얘기했던 100명이 봤던 데이터를 우리가 다 쉐어한 거예요. 이제 그죠? 다 들었어요. 그런 다음 그 평균을 냅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그걸로 바꿔요. 그러면 우리 100명에 있는 뇌는 하나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새 데이터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바퀴 돌아요. 이게 멀티노드 학습이에요. 멀티 GPU 학습이에요. 이 컨셉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모델이 커졌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의 GPU에 모델이 올라가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제 서버들끼리 이제 조금 합심을 해야 돼요. 요 서버들끼리. 예를 들면 지금 책상을 앉아 계시는데 한 4분 정도가 앉아 계세요. 이제는 4명이 하나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머리가 돼서, 왜냐면 내 머릿속에 하나에 못 올라가니까 이거를 야, 너 4분의 1 가져, 너 4분의 1 가져 한 다음에 4명이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또 받는 거예요. 코끼리 데이터를 한 장씩 서버마다 요 자리마다 한 명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학습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옆으로 한 칸씩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학습이 되겠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마저도 못하겠어. 이 4명의 머리로도 안 올라가. 너무 커.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모든 그 최신 그런 GPU 10,000개로 했다고 하는 애들이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지금 가냐? 이것들을 우리 머리로는 안 되니까 램이나 CPU에 있는 램이나 NVMe 그 내부에 있는 로컬 스토리지까지 옮겨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또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지금의 멀티노드 학습이에요. 자, 어렵지 않았죠? 여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같이 손을 잡았잖아요. 다 같이 손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본 거를 옆에 사람들한테 빨리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결국에는 학습을 빨리 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졌죠? 어렵지 않아요. 자, 보면 일단 이거 서버 안의 내용이에요. 서버 안에 GPU가 어떻게 달려 있냐면요. 여기 이제 GPU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PCI라고 하는 거는 마더보드예요. 그냥 보드가 있어요. 메인보드에
GPU가 8개가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8개가 꽂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CPU 레인에, 이게 이제 CPU 레인이거든요. 하나의 레인이에요. CPU가 2개가 달려 있어요. CPU가 2개가 달려 있어서 각각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 둘이 있는 선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메모리도 따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 요 PCI라고 하는 요 방식으로 GPU들이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이 있는데 저기서도 차가 들어오고 여기서도 차가 들어와요. 막히겠죠. 그러니까 뚫는 길이 뭐냐? NV 링크라는 걸 뚫어놨어요. 이게 이제 고속도로인 거예요. 전용 고속도로. 그래서 여기 이제 녹색으로 크로스로 돼 있는 요 줄들이 결국에는 NV 링크의 차선이에요. 차선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야, GPU들끼리 통신할 때는 일로만 다녀 라고 한 게 NV 링크입니다. 자, 이 NV 링크가 그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게 이제 PCI 타입이고 뭐 XSM 타입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GPU 서버를 주문하실 때 내가 멀티 GPU로 학습할 일이 있다? 무조건 NV 링크가 있는지 NV 스위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NV 링크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보면 요게 이제 A100 사실 이게 DGX인데 A100 내장으로 학습을 하고, 여기는 H100을 내장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켰을 때 껐을 때예요. 그리고 요 7B랑 13B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모델의 크기예요. 7빌리언 0으로 해야 되나요? 13빌리언.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봤을 때 당연히 모델이 크면 클수록 차선이 넓어야겠죠? 그러니까 차선이 없으니까 13빌리언은 확 떨어집니다. 그죠?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9.5배가 있고 8배가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숫자가 나올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NV 링크,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이 다른데 길 차선이 달라. 여기 보시면은 얘 NV 링크는 600기가/s로 보내고, 얘를 통하지 않고 아까 말한 마더보드 PCI를 그냥 탄다 그러면 64기가예요. 자, 보시죠. 10배 차이 나죠? 10배 차이 나요. 그죠? 여기는 몇 배 차이 나죠? 얘는 조금 더 좋아요. H100이라서 이게 한 2배 정도 대역폭이 늘었어요. 몇 배 차이 나죠? 8배 차이 나죠? 8배 차이 나요. 그 말인즉슨 길이 안 뚫어져 있으면 학습 속도가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노드 내에 NV 링크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특히나 PCIe 타입으로 사시는 분들 있거든요. NV 링크 없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고, 게다가 아까 이제 뉴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마도 이 해당 GPU가 같은 소켓에 있는 메모리를 참조하면은 빠른데요, 다른 소켓에 있는 메모리를 참조한다? 느려요. 무조건 느려요. 그것도 약 한 5% 정도, 뭐 학습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다 알아서 잡아줍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쓰시면. 저희 코스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쿠버네티스 기반의 저희 자원 스케줄러예요. 여기서 저희가 알아서 NV 링크는 NV 링크끼리 저희가 어웨어해서 잡고요. 뉴마도 뉴마 아키텍처끼리 잡아요. 그래서 고객 레벨에서는 굳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없으면 직접 구현하셔야겠죠? 직접 구현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언 제가 2가지 드렸죠.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고, 그걸 쓰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RDMA라는 거예요. RDMA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서버랑 서버들끼리의 통신할 때예요. 서버랑 서버 통신할 때인데, 여기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제 특정 서버가 있어요. 서버 A랑 서버 B인데, 제가 이제 GPU예요. 내가 이제 아까 내 머리는 GPU.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서버한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하고 싶어. 근데 이 RDMA가 없으면요, 뭔 일이 일어나냐면 CPU라는 애가 옆에 앉아 있다가
제가 야 코끼리 다리가 4개야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 메모리에다가 받아 적어요. 코끼리 다리는 4개 받아 적어 놓고 그거 받아 적은 거를 다른 서버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도 CPU가 있어요. CPU가 또 그걸 또 받아 적어요. 저 코끼리 다리는 4개.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애한테 읽으라고 줘요. 답답하죠? 벌써부터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없애주는 게 RDMA예요.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한다고 이제 써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키고 끌 때 대부분 다 켜서 쓰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2배 이상 빨라져요. GPU를 서로 다른 노드에 있는 GPU 한 개씩 잡고 학습을 돌렸더니 모델이 커질수록 훨씬 더 이제 차이가 커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저희가 각각 계속 이런 각각의 에스펙별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지금 자리를 다 앉아 계시죠? 다 자리에 앉아서 오케이 우리 손 잡는 건 알겠어. 근데 어디로 손을 잡아야 돼? 손 잡을 때가 너무 많잖아. 어디로 손을 잡아야 돼? 그 손 잡는 이제 문제를 좀 보죠. 자, 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자, 보통 네트워크는 이렇게 그 네트워크 그 토폴로지가 패트리라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요게 이제 스위치예요. 스위치라는 거는 통신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는 통신 장비죠. 자, 이렇게 레이어로 1차 레이어, 2차 요게 이제 1차인데 1차 레이어, 2차 레이어 해서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의 통신 요 스위치에다가 손을 다 뻗는 경우, 내 모든 손을 다 뻗어. 아니면 여러 개의 스위치에다가 손을 여러 개로 이렇게 뻗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왜 이렇게 잡아야 되냐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펼쳐서 손을 뻗어야 돼요. 이 손을 뻗는 거를 레일 옵티마이즈 네트워크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한쪽에다만 손을 뻗잖아요. 한쪽에다만 손을 뻗으면 얘가 무조건 이 스파인 스위치라고 하는데 2번째 단계로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넘어가게 되면 그 말인즉슨 통신 속도를 더 통신 비용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실험을 해보면 이것도 뭐 그 자세한 세팅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S1과 그 외의 것들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 하나의 스위치 레벨에서만 통신을 해요. 근데 2번째 케이스, 3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무조건 스파인 스위치라는 위에 상위 스위치를 한번 통해서 가야 돼요. 그걸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예, 훨씬 더 빠르죠. 한 25% 정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는 손을 널찍이 잡아서 서로 간의 원을 만들기 쉽게 잡는 게 중요하다. 네트워크를 할 때는. 그리고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게 그럼 오케이 알았어. 우리 이제 넓게 손을 뻗을 거야. 손 뻗을 때 이제 손을 우리가 여러 개 뻗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통신 지금 예를 들면 DGX 같은 경우는 인피니밴드 그 저기 선이 8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버에 8개의 선이 나가요. 그 말인즉슨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요 지금은 이제 4개밖에 없는데 8개의 손을 뻗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 뻗었을 때 많이 뻗었을 때랑 적게 뻗었을 때의 장점은 많이 뻗으면 많이 뻗을수록 대역폭이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이 차선이 커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속도 차이는 어떨까 보니까 저희가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을 많이 뻗어야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13빌리언 모델인데 예를 들면 뭐 100빌리언 뭐 요즘에 막 130빌리언 막 이렇게 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손을 많이 뻗어야겠죠. 되도록이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예요. 자, 이제 일단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봤던 거는 저희가 컴퓨트 패브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GPU와 GPU 간의 통신, 관계된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스토리지, 인공지능 학습에서 스토리지가 하는 역할은 2가지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모델 크기에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크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모델 크기에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뭐 빅모델 얘기했죠. 근데 이 모델들은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 다 동기화한 그 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를 가끔 계속 내리는 건 아니고 가끔 세이브를 해요.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놔. 그래야 나중에 만약에 뭐가 문제가 생겨도 다시 그 포인트부터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세이브 포인트를 중간중간 남겨놓는데 그 세이브 포인트가 엄청 커요. 요즘에는 그 막 테라바이트까지 간대요. 그 모델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되는 게 이제 모델 쪽이고, 결국에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뜨린다라는 거니까 떨어뜨리면 어디다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 IO가 증가하는 행위예요. 반대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크기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버에서 읽어와야 되니까 읽기 IO랑 관련이 있는 문제고, 학습의 특성상 아까 코끼리를 계속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기 성능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고, 비교적, 여기서 비교적이라는 거는 모델 크기에 비교해서 비교적 작은 용량의 다수의 파일을 읽게 돼요. 그래서 이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엔비디아 세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데이터 전처리에 GPU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처리 할 때는 보통 CPU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GPU는 놀고 있어요. 가만히 놀고 있기 때문에 너 왜 놀아? 여기 와서 좀 손이라도 좀 대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GPU가 전처리 작업에도 좀 빨리 인볼브가 돼서 빨리 좀 앞에 있는 전처리를 끝내고, 혹은 데이터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요거 쓰거나 읽을 때 모두 다 멈춰 있어야 돼요. 일단 쓸 때까지 멈춰. 읽을 때 계속 멈춰.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학습이나 뭐 체크 포인트를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스토리지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를 GPU가 개입했을 때랑 개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예요. 그래서 32개의 노드가 있고요. 그 32개의 노드에 A백이 8장씩 꽂혀 있는 거에서 멀티 노드 저희가 학습을 했을 때 GPU를 전처리에 이제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1.7배에서 여기가 이제 시작이 한 2.5배고요. 점점 내려갈수록 한 여기 한 1.7배까지도 어떻게든 GPU를 전처리에 많이 개입을 시키면 시킬수록 속도가 줄어든다.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달리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 아까 이제 뭐 그 얘기에도 나왔습니다. 래피드 같은 것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엔비디아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GDS 얘기를 좀 해야 돼요. GDS 같은 경우도 똑같은 컨셉이에요. 아까 제가 RDMA 얘기했죠.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처럼 얘도 스토리지에서 내가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어요. GPU 머리로. GPU 머리로 가지고 가려면 데이터에서 일단 CPU가 중간에 또 있어요. CPU가 또 그걸 다 받아 적어요. 메모리에다가. 받아 적고 그걸 또 GPU에다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럼 또 그 GPU가 읽어서 이게 저 데이터가 저거구나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이패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인 거고요. 이 타입이 여기에는 지금 이 그림에는 지금 NIC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를 가정하고 있긴 한데, 외부에서 가져오든 서버 내부에 내가 만약에 NVMe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져올 때도 CPU 타야 되거든요. 그것도 바이패스 할 수 있는 기술이 GDS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를 오늘 보여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GDS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저희가 RDMA라고 하는 거 봤고요, 뭐 NVLink라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딱 온 하면 바로 바이패스로 슉 하고 가는 기능이 아니에요. GDS를 쓰기 위해서는요, 코드 레벨에서의 커스터마이즈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방법도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진짜 실제 GDS만의 영향인지 코드가 옵티마이즈 돼서 줄어든 영향인지
그리고 또 이 달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캐싱 해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쓰는 그런 로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줄어든 건지 등등을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이 결과는 저희가 따로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패스 하기 때문에 그 바이패스하는 효과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컴퓨터 패브릭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패브릭 설명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엔비디아의 GPU 다이렉트 기술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GPU 다이렉트 피어 투 피어, 두 번째가 GPU 다이렉트 RDMA, 세 번째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예요. 다 뭘 하는 애들이냐면 GPU랑 GPU 간에 통신을 하고 싶은데 걸리적거려. PCI를 타야 돼. 귀찮아. 이 CPU 타야 돼. 안 돼. 여기도 CPU 또 타야 돼. 안 돼. 바이패스하는 길을 만들겠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 정보를 빨리빨리 넘기자 라고 하는 거에 목적을 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생각한 다음에 GPU를 선택해도 늦지 않다. 이제부터 이제 GPU를 좀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부터 GPU를 볼 건데, 자, 요 결과는 지금 왼쪽 거는 레지넷 결과고요. 오른쪽 거는 라마 결과입니다. 그래서 레지넷 결과부터 좀 볼까요? 레지넷 결과 보면 레지넷은 라마에 비해서 아주 작은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걸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더 속도가 빠른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H100이 엄청 좋다 그랬는데 A100이랑 그렇게 별로 차이 안 나요. 왜냐면 모델이 너무 작아. 충분히 H100의 퍼포먼스를 다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H100을 살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굳이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기다려서 A100을 사야 될까요?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저희가 뒤에 이제 멀티 노드를 우리가 이제 멀티 GPU 학습을 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A100 살 돈이면 A40 2장 사면 돼요. A40 3장 사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측정을 우리가 퍼포먼스 측정을 그 모델에 대해서 잘 해본다면 그렇게 대안적인 비용 대비 대안적인 대안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근데 모델을 아주 크게 가봤어요. 자, 라마로 가보죠. 라마로 가는 순간에는 바로 H100이나 A100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넘어가요. 보시면 A100이랑 H100 비교하면 작은 모델입니다. 7빌리언일 때는 2배의 퍼포먼스가 차이 나요. 여기랑 아주 비교가 되죠. H100 가는 순간부터 2배가 빨라지고요. 모델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4배, 4.4배 빨라졌어요. 여기서 더 커진다면 당연히 차이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거 지느냐에 따라 충분히 GPU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A100이 답이 아니다. 무조건 H100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표 보여드렸죠? 그 표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노드 효율입니다. 여기 보면 A100 8장이 달린 52개의 노드니까 58에 40에 416개의 A100 GPU로 학습한 결과고요. 이게 이제 노드 수입니다. 노드 수가 쭉 떨어지면서 13빌리언이랑 7빌리언만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보면은 확 떨어지죠. 이게 이제 학습 걸리는 시간입니다. 확 떨어지죠. 실제로 여기서도 충분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구간 확대를 했습니다. 10개의 노드부터 52개의 노드 구간만 확대를 했습니다. 보시기만 해도 일단 이 모델 학습하겠다 싶으면
저라면 무조건 10개는 살 것 같아요. 10대는 무조건 사야 돼. 그죠? 10대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런데 이제 10대부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비용 대비 멀티노드 성능입니다. 저희가 이 서버 구성을 알잖아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서버의 비용과 네트워크의 구성과 케이블과 이런 것들을 이제 곱하기 해서 딱 더해 보고 그 비용 대비로 좀 봤더니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용 대비 효율이에요. 그러면 7빌리언 조금 작은 모델은 피크가 언제 오냐? 한 최대 피크가 한 11대 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비용 대비로 생각하면 10까지는 무조건 살만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떨어지죠. 20까지 갈 때는 요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돈이 조금 있고 뭔가 좀 더 해보면은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20개 이상에서는 굳이 물론 내려가긴 합니다. 20개에서도 내려가긴 해요. 여기 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게 비용 대비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조금 큰 모델 13빌리언으로 한번 볼까요? 13빌리언은 이게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죠. 당연히 모델이 크니까. 얘는 얘도 한 10개 조금 넘게 여기까지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최대 피크 한 30? 그리고 그 넘어가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이 좀 물론 내려가긴 합니다. 조금씩.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모델 13빌리언은 사실 작은 거예요. 70빌리언, 100빌리언 뭐 요즘에 엄청 큰 모델들 많죠. 그런 모델들을 돌리려면 적어도 저 정도 노드 수는 있어야 저 정도 시간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항상 그 고객분들 만날 때마다 그 속 터질 때가 항상 그 클라우드 쓰신다고 할 때가 제일 속 터지는데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AWS가 조금 비쌉니다. 네, AWS로 좀 저희가 비교를 해볼 거고요. P4DE 24X 라지라는 게 요게 이제 A100에 80기가짜리 GPU가 됩니다. 요걸 가지고 저희가 비교해 볼 거예요. 평가판이기 때문에 사실 받기도 쉽지 않아요. 네, 돈 준다고 해도 못 쓰는 그것과 비교를 해볼 건데 얘네는 지금 EFA라고 하는 100G 이더넷이에요. 이더넷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말 조심해야죠. 100G 인피니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네 개의 팔이 꽂혀 있어요. 4개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와 이제 같은 구성으로 저희가 이제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온프렘 구축비가 여기 있죠. 온프렘을 이제 구축을 하면 온프렘은 그때부터 뭐죠? IDC 비용만 들어요. 저희가 IDC 비용도 전력에 맞게 저희가 IDC 비용도 책정을 했고요. AWS 1년 약정하면요. 1년 약정하면 1년에 끝납니다. 그대로 떨어져요. 하지만 온프렘으로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쓰실 수 있죠. 그죠? IDC 비용만 낸다면. 3년 약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년 약정하면 2년까지밖에 못 써요. 여기가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고객들이 온프렘으로 가지 못하냐? 관리가 어려워. 난 모르겠어. IDC도 해야 되고 IDC 뭔 일 생기면 어떡해. 그냥 편한 AWS 쓸래. 왜냐하면 회사 돈이지 내 돈이 아니야 거든요. 회사 돈이지 내가 돈 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답답한 거죠. 난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그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프레미스로 가셨을 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이득이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축 비용만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00억 뭐 200억짜리 인프라를 구축했어. 구축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0억짜리의 서버를 인프라를 구성했다고 했을 때 50%도 많이 쓰는 겁니다. 실제로 거의 안 쓰시죠. 실제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 보면 여기 이제 한 30%. 근데 이 30%도요. 점유했다는 이유에 점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RDMA, 인피니밴드, NV링크 그런 것들 다 케어해서 쓰고 있나요? 실제 이거는 점유율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쓰고 계시는 거는 더 훨씬 낮아요. 여기 볼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드렸는데 NV링크라든가 스토리지라든가 RDMA라든가 네트워크 토폴로지, HCA, 뉴마 같은 것들 다 케어해서 쓰고 계시냐는 거죠.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일 뿐이지 유틸라이제이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을 우리가 50%로 돼 있던 걸 80%로만 우리가 조금만 끌어올려도 벌써 비용 차이가 엄청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프라에 돈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제대로 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학습 얘기가 끝났어요. 빨리 해볼게요. 자, 이제 운영입니다. 운영은 금방 끝나요. 운영은 금방 끝나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인퍼런스 할 때는 뭘 고민해야 되냐? 일단은 학습과 인퍼런스는 완전히 달라요. 생각 시작점부터가 다르고 일단은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메모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GPU 메모리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올라가야지 인퍼런스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메모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NV링크 필요한가요? NV링크 필요 없죠. 뭐 굳이 GPU끼리 통신할 일이 없는데. 다만 GPU를 분산해서 모델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NV링크가 필요하다. 그거 알아야 되고 인피니밴드 필요 있나요? 필요 없어요. GDS 필요 있나요? GDS 필요 없죠. 자,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최소의 자원을 찾는 거야. 우리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자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많은 트렌드죠. 여기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모델 크기를 다들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니까 빨리 조금이라도 조금 써야 코스트가 덜 되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모델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줄이면 뭐해요? 그거에 맞는 인프라 하드웨어를 할당할 방법이 있나요? 없다는 거죠. 이거 뒤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인프라를 사기 전에 우리가 운영을 뭐 예를 들면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알아야 이 정도 트래픽이면 이 정도 서버를 사면 내가 몇 억 정도를 들이면 투자할 만 하겠구나를 우리가 구매 전에 알아야 되는데 구매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이 코스터의 기술이 뭐냐면 저희가 GPU를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을 저희가 100분할을 하고 있고요. 유틸라이즈도 100분할하고 메모리도 100분할 해가지고 특정 서비스에 꼭 필요한 만큼만 GPU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게 AI PUB이라는 운영 서비스 옵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천천히 가보죠. 자, 여기 봅시다. 요게 이제 라마예요. 라마 이거 7 빌리언 플로팅 포인트 16짜리로 된 모델 인퍼런스 결과고요. 똑같이 이제 7 빌리언인데 32 플로팅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2배 정도 커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요 주황색이 H100이에요. 여기서 X축을 보면 이게 뭐냐면 블록 개수예요. 블록 개수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100분할을 한 겁니다. 100분할을 하고 그거를 1개서부터 100개까지 이 서비스에 할당을 해본 거예요. 특정 서비스에 분할된 거를 할당을 해봤더니 H100에는 20개의 블록만 주면 인퍼런스가 돼요. 20개의 블록이면 딱 5분의 1만 주면 됐다는 거예요. 5분의 1만 자원을 주면 얘의 결과가 한 6.91초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원을 점점 더 주잖아요. 자원을 좀 더 주면 조금씩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요. 100개를 주면 한 6초 밑으로 떨어지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H100이고요. 요 파란 게 A100이에요. A100도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메모리 테스트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모리 옛날
40GB짜리를 했어요. 40GB짜리는 어디서부터 올라가냐? 메모리가 40개 정도는 써야 그때부터 7빌리언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최신 지금 L4랑 A40은 48기가예요, 메모리가. 그러면 더 적은 블록으로도 올릴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그래요. 30개 정도만 올려도 모델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대신 얘네 유틸라이제이션이 좀 낮기 때문에 퍼포먼스 속도가 좀 떨어지죠. 그 T4는 여기 딱 하나 올라갑니다. 100개를 겨우 요 16GB인데 100개를 다 써야 겨우 이제 서비스 하나가 올라가고요. 요거는 이제 L4 결과인데 느리긴 하지만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블록으로 나눠서 일부만 줘도 다 준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굳이 다 쓸 필요가 있냐?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 GPU가 그 한 장에 얼마짜리인데 그걸 다 줘요. 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0개만 주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속도가 더 필요해, 야 우린 더 빨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 주세요. 한 40개 주죠 뭐. 그럼 더 필요해, 50개 60개 주면 되는 거예요. 모델 좀 큰 걸로 가볼까요? 이제 모델 큰 걸로 가는 순간 작은 이제 저기는 아예 올라가지도 않아요. 얘네는 이제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 H백이 이렇게 이제 40개 정도는 써야 이제 올라가죠. 딱 2배죠. 20개였잖아요. 이제 얘 모델이 이제 2배가 됐기 때문에 40개 정도 써야 모델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도 얘네들도 이런 식의 이제 퍼포먼스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7빌리언일 때는 A백이 얘네 이 녹색 뭐죠? L40보다 빨랐어요. 근데 이 32 플로팅 포인트로 가면 둘이 또 비슷해요. 굳이 A백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봐야지 안다는 거야. 돌려봐야 안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아. 그 GPU 안에 코어 수랑 무슨 텐서 코어랑 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돌려보지 않고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오케이 좋아, 우리가 H백으로 운영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간을 한번 보고요. 자, 운영해보면 아까 20블록이라고 했죠? 우리 그럼 5개로 나누면 돼요. 우리 5개로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결과는 5개로 안 나눠요. 그 GPU 나누지 마. 그냥 5개 다 띄워. GPU 하나 잡고. 두 번째 결과는 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스터의 블록 분할로 5개로 분할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에다가 인퍼런스를 해보는 거죠. 자, 몇 초 나왔나요? 12초가 나와요. 여기 몇 초 나왔나요? 7.8초 나옵니다. 아까 전 장에 몇 초였죠? 6.91초였죠. 거의 성능 퍼포먼스 하락 없이 우리가 순식간에 트래픽을 컨커런시를 5개로 늘렸어요. 스루풋을. 훨씬 더 자원 대비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게 됐죠. 그 정도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이 돼야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이 다 이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고요. 얘네들 같이 그냥 이렇게 띄우게 되면 서로 자기네들이 GPU 자원을 가지고 경쟁해요.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야, 너 딱 먹을 만큼만 먹어 라고 밥그릇을 챙겨주기 때문에 안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MIG로 하면 안 되나요? MIG라는 건 뭐냐면요, 엔비디아에서 요 H백, A백, A30에만 7개로 나눠서 줘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분할을 해주는 건데 7개로 나눠주는 건데 이걸로 하면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유연하지 못해요. 이거는 한번 세팅을 하시면 다시 세팅하려면 재부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이게 이제 저희 서비스인데요. 어떤 서비스는 GPU를 4분의 3 정도 씁니다. 어떤 서비스는 한 절반 정도 쓰고요.
어떤 서비스는 뭐 20, 아까 전처럼 5분의 1 정도 쓰고 여러 개의 서비스가 우리가 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MIG로 나눴어. 특정 서버는 7개로 다 나눴어. 근데 나는 반 써야 돼. 반 쓰는 애가 스케일 아웃 해야 돼.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7분의 1로 나눈 애는 7분의 1끼리만 스케일 아웃을 하거나 2분의 1이 있는 애들은 2분의 1끼리만 해야 돼요. 그걸 미리 다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유연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뭐 우리는 딱 7분의 1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개발했어. 여기서 변함이 없을 거야. 우리는 무조건 이걸로만 쓸 거야 하면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알아서 이 GPU를 분할하는 레벨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앞까지는요. 하나의 모델이 하나의 GPU에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안 쓸 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앞에는 저희가 계속 7빌리언, 13빌리언만 봤는데 이번에는 70빌리언입니다. 10배가 됐어요. 10배가 됐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A100이고 이게 H100인데 이게 80기가입니다. GPU 하나에 다 안 올라가요. 여기 이제 빨갛게 떴죠. GPU 하나에도 안 올라가서 추론이 안 돼. 그럼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분산을 하면 16 플로팅 포인트로 분산을 하면 비교적 작기 때문에 2개째 되는 순간부터 인퍼런스가 돼요. 그리고 32 플로팅 포인트로 가는 순간 얘가 이제 또 2배가 되기 때문에 2개도 어림없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3개 정도 해야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응답 시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에 따라서 디플로이 해야 되는 방식이 다르고 디플로이 해야 되는 머신이 다르고 그리고 내가 트래픽 특정 지금 이게 다 응답 시간이 나오잖아요. 내가 타겟하는 응답 시간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트래픽을 알면 곱하기 하면 되죠. 몇 개의 GPU를 우리가 사면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타겟 트래픽이 몇 트래픽이다. 바로 인프라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코스트가 얼마나 되겠구나. 우리 서비스에 알 수 있죠. 그러면 계획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어떻게 돈을 쓰나요? 저기 트래픽 얼마 될 것 같은데 GPU 서버 예를 들면 뭐 20억 원어치를 사야겠습니다. 20억 원어치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모른다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할해서 늘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을 줄이면 뭐해요? 띄울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제 마지막 매진말이에요.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아시겠죠? 저희가 하는 일은 딱 2가지예요. 인프라를 잘 구성해 드릴 거고요. 그 인프라를 잘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 거예요. 에메로스라고 하면요. 기존의 에메로스 정말 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메로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처리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전처리, 학습, 튜닝,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운영까지 모든 걸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잘한다? 있을 수 없어요. 저희는 그 에메로스 중에서도 너네들이 인프라를 뭔가 가져가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무조건 효율적으로 가져가게 해줄게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요 제품군에 드디어 이제 RAX라는 제품군이 따로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이에요.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대로 2가지의 저희가 가치를 계속 재현을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한 저희 사업에 저는
거의 그 넘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프라 다 구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모든 인프라 같이 구축해야 되고요. 저희 혼자 소프트웨어 스택 다 쌓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저기 뭐 레드햇, 수세, 그 다음에 스토리지 쪽은 네뎁과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저희 협업해왔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시는 저희 솔루션 파트너들, 이 솔루션 파트너들이 아까 뭐 전윤욱 부장님이 뭐 그냥 만나서 술 마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의 공식 판매권을 가지고 저희 솔루션, 저희 제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로 맺은 파트너십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요, 이분들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 에코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앞으로도 이 에코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늘 요 나무를 채우고 가는 게 목표라고. 이제 채울 수 있게 됐어요. 보시면 GPU 서버 채웠죠? 스토리지 채웠습니다. 네트워킹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저희가 채웠어요. 쿠버네티스 지금 저희 레드햇과 파트너십 통해서 오픈시프트 저희가 딜리버하고 있고요. 그 위에 코스터, AI펍, 그 위에 MVAI 저희 연동되고요. 시큐리티 관련돼서는 뭐 뉴벡터랑 저희 많이 협업하고 있고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온탭과 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구성이 돼야 그 위에 개발자들,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자기네들의 인공지능, 자기네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들을 별 무리 없이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특별히 뭘 잘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되게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뭐 HPC에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했는데 저희가 그분들보다 잘한다? 아니에요. 저희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인공지능 잘하는 인공지능 개발자분들보다 잘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가 잘하는 건 뭐냐면 저희는 중간에 있는 허브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인프라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AI 개발자를 만나면 어려우시겠죠. 대화 워딩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사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저희가 중간으로서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렉스를 기반으로 컨설팅 서비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킥오프 뭐 하루 정도 하고 저희가 디스커버리 세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신지, 현재 어떤 인공지능을 하려고 계획 중이신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의 사이즈나 크기는 어떤지, 몇 명이 쓰는지 등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노하우로 퀘스천을 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한 5일 정도 저희 RA에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테스트해서 그 테스트한 결과를 기반으로 마지막에 인프라 전체를 구성해 드릴 거예요. 이런 서비스 저희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이 장표로 돌아오는 이유는 저희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RA에 투자할 겁니다.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작은 기업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금 벌써 여기 들였습니다.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묻고 더블로 가. 그냥 묻는 겁니다. 계속 저희 투자할 거고요. 왜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냐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인프라는 계속 더 복잡해질 거예요. 곧 24년에 이 그레이스 허퍼 칩이 나옵니다. CPU와 GPU를 합쳐버렸어요. 이제 여기서 또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것들을 누군가가 알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보통 요즘에 이제 그 세미나를 많이 들으면은 달리한테 꼭 한 장씩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달리 그림입니다. 제가 미래 IDC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찍어온 건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랑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조금 이제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공지능 난리죠. 인공지능이 난리라기보다는 챗 GPT가 난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그 챗 GPT와 LLM에 시선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요 몇 년간 저희가 이제 16년에 알파고가 이제 터지고 그 다음에 점점 이게 이제 딥러닝 뭐야 이렇게 막 수구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GPT가 한번 빵 해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GPT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GPT, 챗 GPT라고 하는 건요 운영하는데 돈 엄청 듭니다. 돈 엄청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챗 GPT를 할 수 있다? 저는 약간 다우트풀해요. 그렇지만 모든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문제,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동화하는 데에는 충분히 많은 태스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제조 과정에서 결함을 걷어낸다든가 아니면 헬스케어 쪽에서는 암 검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굳이 챗GPT를 쓸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챗GPT가 앞으로 빵 뚫어졌지만 결국에는 그 뒤를 이 큰 웨이브가 같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브가 왔을 때 그 웨이브를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저희가 만나는 많은 기업들이 그 웨이브를 타려면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어떻게 잘 쓰는 게 중요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그들이 비용 대비 제일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해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할 건데 마지막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도와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한 가지에 막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결과도 많은 부분이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딥러닝이 보셨을 땐 저거 무슨 세팅으로 어떻게 돌리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인프라 쪽에서 보시면 너 저거 네트워크 세팅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나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는 앞에서 무식하게 이거를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전처럼 저거 말도 안 되는 결과야라고 하고 그 발표장에서 그냥 나가시는 게 저는 제일 사실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꼭 잊지 마시고 저희한테 그냥 질책해 주세요. 이거 너네 이거 아니야.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차라리 질책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 다 잘 듣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기업들에게 더 알맞은 가이드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